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의미 있는 지식을 골라내는 일이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보는 많은데 지혜는 부족한 시대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상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의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바로 김형래 편집장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98호, 공동체의 근간, 사랑받음의 가치와 시니어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아,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흔히 떠오를 수 있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지침서나 아니면 노년층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네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문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글이 다루고 있는 구조가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심층적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시니어라는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를 넘어서 고도로 파편화되고 고립되어가는 이 현대사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의 문제죠. 네. 그리고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이자 핵심 미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하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참.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원문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칼럼은 질서,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유대라는 이른바 보수적 가치관을 틀을 통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관이라는 게 현대의 어떤 파벌적인 정치 이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전통적인 유대를 중시하는 고전적인 철학적 의미에 가깝거든요. 이 지점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매우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해두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원문이 취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방향성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죠. 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원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사회적 해결책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해체하고 재조립할 이 논의 속에는 아주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이의 본질에 집중해보자는 뜻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이 가장 먼저 아주 강렬하게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사회의 고립과 소외 문제죠. 맞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위기요. 우리는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죠. 고도로 연결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개인의 내면이나 실제 생활 반경에서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이 역설이 바로 칼럼이 포착한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시니어 계층의 고립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평생을 걸쳐서 국가의 발전과 가문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해온 분들이 겪는 고립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립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쓸쓸함이나 약간의 우울감 차원으로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원문은 이 현상을 공동체 붕괴의 전조이자 시급히 다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이걸 진화 심리학이나 생물학적 연구 결과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요. 상황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어서 유대감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가 막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사치스러운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맞습니다.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뇌와 신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주 생물학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라는 거죠. 생존과 직결된 필연적 요소. 이 말이 진짜 깊게 와닿습니다. 진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은 맹수들처럼 막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두꺼운 가죽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신체적으로는 매우 나약한 개체였죠. 네. 그러니까 무리에서 이탈해서 고립된다는 건 자연 상태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했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타인과의 연결을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온 셈입니다. 예, 이 지점에서 원문이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연구를 인용합니다. 해리 레이스 박사의 연구인데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연구죠. 레이스 박사는 인간은 타인의 돌봄과 연결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해요. 숫자가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연결의 가치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원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체감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3천만 원의 자산보다 소중하다. 13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이 문장에 던지는 파급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억 원이라는 돈, 보통 평생을 바쳐서 도달하고 싶은 물질적 안정이나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그 정도 숫자가 찍혀 있다면 든든하겠죠. 그런데 막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에 걸리거나 깊은 삶의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나요? 전혀 낮춰주지 못하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지도 못하고요. 그런 생물학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온기 어린 손길뿐이라는 것. 그게 해리 레이스 박사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사회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체감, 즉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이게 안도감을 주어서 신체적 수명 연장으로 직결되거든요. 아, 결국 원문은 시니어 계층이 겪는 고립의 문제를 단순한 복지의 영역으로 본 게 아니군요. 네. 생존과 직결된 공중보건의 차원이자 공동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의 생존과 뇌기능에 이토록 필수적인 이 연결과 사랑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린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거의 전통사회를 돌이켜보면 지금과는 양상이 확연히 달랐잖아요. 이 단절의 원인을 이해하려면요, 사회 구조의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각 변동이요? 네. 원문이 묘사하는 전통사회에서 시니어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 가치관의 핵심,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질서와 가족 간의 책임을 지탱하는 유대망의 가장 중심에 어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삶의 방식, 농사의 일,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법 등 거의 모든 생존 지식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구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지식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기술혁명이 큰 원인이겠죠? 결정적이죠. 이제 사람들은 삶의 지혜나 정보가 필요할 때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다. 안 묻죠? 그냥 스마트폰 열어서 검색 엔진 두드리잖아요.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바로 질문을 던지고요. 과거에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보의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시니어 계층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겠네요. 게다가 은퇴 이후에는 직장이라는 강력한 소속감이 사라지잖아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영향력까지 축소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그물망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 원문이 던지는 아주 냉철하고도 역설적인 성찰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어떤 성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시니어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 그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이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서 존중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이래요. 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태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과거 자신이 가졌던 외적인 성취나 직장 내에서의 높은 직급, 화려했던 경력, 혹은 자신이 축적한 경제력을 내세우면서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요, 진정한 존중과 사람 간의 끈끈한 사랑은 결코 그러한 거칠애나 과거의 타이틀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강하게 뒤흔드는 통찰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감추고 단단해 보여야 한다고 믿죠. 위에서 아래로 정답을 내려주는 수직적인 모습을 보여야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문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완벽해 보이려는 그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한다고요. 벗어던져라. 네, 자신의 약점, 즉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할 때 비로소 깊고 단단한 유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권위가 된다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에게 자신이 온전히 알려질 때 느끼는 해방감과 친밀감의 엽동으로 설명합니다. 온전히 알려질 때 원문은 이 취약성의 공개를 보수적 가치관이 오랜 세월 강조해온 진실성 그리고 정직의 미덕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급장이나 직함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한계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삶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자세. 원문은 바로 이것이 현재의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권위라고 통찰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권위의 재정의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에 막 일방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어른이 있는 반면에 잔소리만 하는 어른이요? 그렇죠. 반대로 시대가 너무 변해서 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은 도저히 따라가기가 벅차구나. 네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겠니? 이렇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어른. 완전히 다르네요. 후자의 태도가 보여주는 그 정직함과 취약성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방어 기제를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자발적인 존경심과 다가서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모르는 것이 많아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문을 여는 마법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건 결국 타인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정서적인 여백을 만들어주는 행위니까요. 정서적인 여백.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행동의 영역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실천 방안이 필요하겠죠.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권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생활에서 이 단절된 관계를 구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도대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나는 평생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했으니 이제는 사회나 젊은 세대가 나의 공로를 인정하고 먼저 다가와서 대접해 주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보상 심리죠. 네,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인데요. 원문은 이 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단호한 대답을 내놓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라. 무너진 관계망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니어 세대의 선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제적인 노력이요?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와 살아온 궤적이 전혀 다른 한참 어린 세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원문은 긍정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소니아 류보모스키 교수가 제안한 상호성의 원리를 중요한 심리학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상호성의 원리. 우리가 흔히 아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혹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고전적인 격언들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인가요? 그 근본적인 철학은 공유하지만요. 심리학적 역동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성의 원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친절을 교환하라는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타인의 말에 어떠한 평가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듣는다. 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긍정해줄 때 일어나는 심리적 연쇄작용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먼저 존중을 줘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존중이라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제공하면 놀랍게도 상대방 역시 자신의 보호하던 방어벽을 허물고 나를 향해 깊은 존중과 사랑의 태도로 화답하게 된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 누군가 내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준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몸으로 인정받는 가장 강력하고 황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존재를 긍정한다. 이 통찰을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 현실이라는 더 거대한 그림 위에 올려놓고 보면요. 그 의미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좀 심각하죠.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십시오. 세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고 성별, 이념, 계층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열병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어리서나 갈등이 넘쳐나죠. 온라인 기사의 댓글창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신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즉각적으로 조롱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살벌한 문화가 팽배해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를 먼저 겪어낸 시니어의 역할과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문의 논조도 개인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전으로 확장되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날이 서 있고 분열된 사회에서 성숙한 어른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정보만을 골라 소비하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좁은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두는 완고함이 아닙니다. 완고함은 버려라. 오히려 나와는 전혀 다른 신념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여유, 즉 관용의 미덕입니다. 아, 확증 편향을 깨고 나오는 관용의 미덕. 단순히 너희 세대의 생각은 틀렸어. 내가 수십 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정답처럼 강요하는 훈계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태도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생각 이면에 자리한 맥락을 파악하려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이요? 저 사람은 왜 나와 완전히 다른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혹은 내가 보기에 낯설기만 한 저 젊은 세대의 가치관 속에는 어떤 긍정적인 시대정신이 담겨 있을까? 그걸 먼저 묻는 거군요. 네, 그렇게 먼저 묻고 이해하려는 태도죠. 원저자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꼬일 대로 꼬인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꿰뚫어 봅니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문 지식을 던수하거나 축적된 경제적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만이 윗세대가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고 역설하죠. 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통 이 단어를 들으면 사회 고위층이나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거액을 기부하거나 자선활동을 하는 그런 물질적 헌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원문은 이 고전적인 개념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재정의하고 있군요. 네, 물질의 영역에서 정신과 태도의 영역으로 한 차원 끌어올린 것입니다. 정신과 태도의 영역으로요? 폭풍호처럼 급변하는 세상을 먼저 살아내고 견뎌낸 선배로서 불안도 많고 날도 서 있는 후배 세대를 향해 넉넉한 정서적 공간을 내어주는 것. 너무 멋진 말입니다. 나의 낡은 확증세 현양을 스스로 깨부수고 타인을 향해 따뜻한 호기심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이 지적이고 정서적인 헌신. 원문은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가 공동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회적 책임이자 분열된 이 시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명명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통찰은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어른의 역할을 정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정서적이고 지적인 헌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진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생물학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1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네, 생명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다룬 칼럼의 방대하고도 아주 섬세한 통찰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논의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진실은 이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정한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비결이 결코 세상의 변화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굳건한 나만의 고립된 성체를 높이 쌓아 올리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립은 생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늙고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감각. 중요하죠? 그리고 나 역시 세상과 타인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 원문은 이러한 깊은 상호 연결성이야말로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생물학적 처방전이었죠? 네. 인간의 신체적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처방전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의미 있게 완성하는 최후의 열쇠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적 편의를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결국 인간을 진짜로 살게 만드는 곳은 누군가의 체온이 담긴 손을 마주잡는 정서적 연대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저자는 결론부에서 이 모든 논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네.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해 진실한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올 때 가정의 단절이 왜곡되고 찢겨진 사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적 가치의 실현이자 품격 있는 노년의 완성이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진영의 논리를 훌쩍 뛰어넘었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려는 어른의 성숙한 태도로서 참으로 훌륭하고 깊이 있는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철학적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든 간에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취약성을 보듬고 돌볼 때 가장 강인하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보련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도발적이고도 깊은 생각의 씨앗이 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는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고립을 깨트리고 양극화된 사회를 치유하는 마법의 열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완벽주의와 확증 편향을 버리는 거였죠. 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호기심을 보이며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계층에게 이것이 그들만의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시니어가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달한 알고리즘이 24시간 내내 내가 이미 동의하는 생각, 내가 듣기 좋아하는 정보만을 먹여주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확증 편향의 메아리방, 즉 에코 체인버 속에 안락하게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의 편향함에 취해서 점점 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그냥 귀찮고 피곤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익숙하고 안전한 스마트폰 화면의 메아리방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배경, 다른 세대,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누군가에게 어떤 진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비판이나 훈계를 위한 질문이 아니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호기심의 질문 말입니다.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13억 원의 자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바로 그 연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당장 누구에게든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묵직한 과제네요.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작지만 묵직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부디 그러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생각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더 놀라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탐구를 함께한 호스트 그리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이 끊임없이 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